어쩌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오기 힘든 정교한 덫에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발표된 2016년 쌓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가구의 딱 중간 지점이죠.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복지 혜택의 척도이자 우리가 꿈꾸는 평범한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보통의 삶조차 이제는 넘볼 수 없는 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이 고장났거든요. 오늘은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의 민낯과 그 굴레에서 벗어날 해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서울의 아파트 값은 여전히 상승 곡선이며 전문가들은 약 4.2%의 추가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건 전셋값입니다. 매매가보다 빠른 4.7%의 상승률이 예견되면서 주거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죠. 집을 사든 빌리든 감당하기 힘든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막막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025년 최저시급은 13,000원, 월급으로 따지면 약 209만 원 수준입니다. 과연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서울의 평범한 원룸 월세가 60만 원에 보증금이 0만 원입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이 방 한 칸에 들어갑니다. 수입의 30%를 주거비로 쓰는 게 적당하다고들 하죠. 209만 원의 30%가 62만 원이니 딱 맞는 것 같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대출 이자라는 숨겨진 복병을 계산해서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0만 원을 빌리면 매달 최소 3만 원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결국 주거비로만 65만 원 이상이 증발하죠. 손에 남은 144만 원으로 식비와 교통비를 내고 나면 저축이란 단어는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됩니다. 요즘 중고차 시장에는 BMW나 벤츠 같은 고급 외제차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이 차량들의 중고 시세는 연초보다 15%나 급락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유지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드 연체율이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2025년 8월 기준 연체액은 1조 830억 원으로 4년 전보다 무려 2배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고급차를 굴리는 이들이 왜 카드값을 못 낼까요? 할부금만 매달 100만 원 넘게 5년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험료와 기름값, 세금까지 더하면 차 한 대 유지하는 데만 매달 150만 원이 꼬박꼬박 나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자 평균 월급은 약 380만 원입니다. 집값과 차 유지비로 벌써 215만 원이 빠져나갔네요. 남은 165만 원에서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고작 55만 원 남습니다. 저축은커녕 한 달 용돈 쓰기에도 벅차죠. 더 무서운 건 이 계산이 아무런 사고 없는 완벽한 일상을 가정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카드 할부를 빚이라 생각지 않지만 그것은 명백한 부채이며 삶을 옥죄는 족쇄입니다. 카드 연체율은 3.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100명 중 3명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이 통계 이면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당장 내일이 위태로운 잠재적 연체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이 저신용자의 한도를 급격히 줄이는 이유는 곧 닥칠 대규모 부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리볼빙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조심하세요. 당장은 편해 보여도 연 2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가 붙습니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서 선택한 리볼빙이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SNS 속 세상은 화려한 소비로 가득하지만 현실의 지표는 정반대로 가계 저축률의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저축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죠. 뒤에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 연체는 안 했지만 위험한 사람들이요. 카드사들이 요즘 뭘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사람들의 카드 한도를 줄이고 있어요. 특히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빚을 못 갚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리볼빙이라는 걸 아시나요? 카드값에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미루는 거예요. 겉보기엔 편해 보이죠? 하지만 이자가 연 20%입니다. 100만 원을 1년 미루면 12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리볼빙을 씁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이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SNS를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것 먹고 여행도 자주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한국 가계의 평균 저축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는 더 심각해요.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이들이 겪는 현실이죠.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버리는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기 때문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 식재료 값은 평균 8%나 뛰었고 외식 물가는 그보다 훨씬 더 올랐죠. 반면 우리 월급은 어떤가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7%에 그쳤습니다. 참담한 현실이죠. 사람들은 기로에 섭니다. 당장의 체면을 차릴 것인가, 미래를 위해 인내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다수는 전자를 택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커피값만 아껴도 집 살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언컨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매일 5,000원씩 아끼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 모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이라고 치면 무려 667년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다소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 요지는 명확합니다. 푼돈 아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구조에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는 사실입니다. 90년대만 해도 내 집 마련의 연봉의 7배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평균적으로 연봉의 15배, 심한 곳은 20배가 넘습니다. 결코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사회는 말합니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정말 그럴까요? 2025년 기준 대졸 신입의 평균 연봉은 약 200만 원입니다. 세후 월 수령액으로 따지면 이 700만 원 수준이죠. 쌓입니다. 12억 아파트를 사려면 100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집값이 요지부동일 때나 가능한 얘기죠. 이게 과연 개인의 노력 문제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결함일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돌파구는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여러분의 예상과는 꽤나 다를 겁니다. 첫째, 평범함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남들 수준에 맞추려는 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외제차를 끄는 친구가 부러운가요? 실상은 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5년 말 BMW나 벤츠 같은 인기 차종의 중고 매물이 전년 대비 30%나 급증했습니다. 감당 못할 빚을 갚으려고 차를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한계에 다다른 거죠. 둘째,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에 집중하십시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목표는 명료합니다. 월 소득의 20% 이상을 무조건 저축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겁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60만 원, 400만 원이면 80만 원을 먼저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나요? 전략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셋째, 변동비가 아닌 고정비를 과감히 도려내십시오. 많은 분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커피 한 잔 안 마시는 건 변동비를 줄이는 일이라 효과가 미미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정비 절감에 있습니다. 월세 65만 원에서 45만 원짜리로 거처를 옮기면 매달 20만 원이 생깁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커피 1000잔을 참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한방이죠. 자동차는 어떨까요? 냉정히 말해 처분하는 게 최선입니다. 특히 할부가 남았다면요. 중고차를 일시불로 사거나 아예 차 없이 생활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한 달에 150만 원가량의 여유가 생길 겁니다. 차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급할 때 택시를 타도 유지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매일 5,000원씩 택시를 타도 한 달에 15만 원뿐입니다. 여전히 135만 원이 남죠. 이 돈이 모였을 때의 파괴력을 계산해 보셨나요? 1년이면 620만 원, 5년이면 800만 원입니다. 이제야 집 계약금을 노려볼 만한 자금이 마련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마법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0만 원입니다. 왜 하필 이 금액일까요? 이 돈은 인생의 항로를 바꿉니다. 이 0만 원의 여유 자금은 실직 시에도 6개월을 버티게 해줍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경조사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자존감입니다. 이 자금은 선택의 기준을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바꿔놓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당당히 사표를 던지고 더 나은 곳을 찾을 배짱이 생기죠. 월 300만 원 소득에서 60만 원씩 모으면 이 0만 원까지 약 34개월이 걸립니다.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죠. 3년이나 걸려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을 되돌아보십시오. 할부금과 카드값 메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다가올 3년은 다른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인생의 결과값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이제 부채에 대해 다뤄보죠. 모든 빚이 해로운 건 아닙니다. 다만 대다수의 부채는 독이 되죠. 과연 착한 빚이란 게 존재할까요? 네, 자산을 증식시키는 대출이 그렇습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은 자산 형성의 빚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차량을 사는 할부금은요? 이건 좋지 않은 빚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 감가상각이 큰 소모품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가치가 하락하는 물건에 이자까지 지불하는 것은 재정적 파멸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사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명백한 죄악입니다. 특히 리볼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 20%의 이자를 내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에요. 연간 20%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워렌 버핏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카드 빚은 여러분의 자산을 매년 20%씩 깎아내립니다. 그것도 매년 복리 이자로 말입니다. 1,000만 원의 카드 빚이 있다면 1년 뒤에는 1,2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아무것도 추가로 사지 않아도 말이죠. 2년 뒤에는 1,440만 원, 3년 뒤에는 1,728만 원이 됩니다. 정말 무섭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저축은요, 그건 그 다음 순서입니다. 투자는요, 훨씬 더 나중의 일입니다. 일단 빚부터 정리하십시오. 이자율 20%짜리 빚을 갚는 것은 연 20%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줍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물론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늘리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통한 수입 증대를 고려합니다. 배달, 대리운전, 주말 아르바이트 등은 나쁘지 않은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본업에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말이죠? 연봉 협상을 시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거나 귀찮다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매달 3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죠. 배달 아르바이트로 같은 360만 원을 벌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시급을 5천 원으로 가정하면 240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월 20시간씩 10개월을 일하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에 투자하여 연봉을 인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자기 개발이 유용할까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영어, 코딩, 엑셀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능력이어야 해요. 굳이 학원에 비싼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양질의 무료 강의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잘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배운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배운 내용을 활용해 결과물을 만들어 보십시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걸 들고 연봉, 협상을 하거나 이직을 준비하세요. 사실 이직이야말로 가장 신속한 연봉 상승의 길입니다. 동일한 회사에 머물 경우 3%에서 5% 정도의 인상률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이직을 하면 20%에서 30%까지도 연봉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제 집 이야기를 해 볼까요? 그렇다면 집은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물론 집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때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라거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지 말아야 할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야 하거나 저축된 자금이 전혀 없을 때는 절대로 집을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유동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해져도 집을 즉시 처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매도하려면 최소 석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급하게 팔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 구매를 고려하기 전에는 반드시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월 소득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40%에 달한다면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하게 집을 구입하여 30년 내내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삶이 과연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전세로 살면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한 뒤 나중에 집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자신의 감당 범위를 넘어 무리하게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어쩌냐고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택 가격은 영원히 상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주택에 대한 수요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역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물론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들은 어떨까요? 이미 지방의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아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은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방식은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집과 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 지출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절약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2천만 원의 현금을 마련하십시오. 이게 있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빚이 존재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이 모든 조언을 실천하면 3년에서 5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말이죠. 물론 쉽지 않을 입니다. 주변에서는 여러분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현재와 같은 생활 방식으로는 10년 뒤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방향을 바꾼다면 10년 후에는 분명 한층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제시된 방안들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